네, 여러분. 오늘 미술 수업은 조선시대 미술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려시대 우리가 공예품, 그 고려 청자 생각나는지 모르겠네요. 그 고려시대 청자까지 우리가 배웠고, 오늘은 조선시대 그 미술 중에서도 회화가 아마 내용이 좀 많이 나올 겁니다. 회화랑 그 다음에 공예 건축, 이런 순서대로 전반적으로 알아보고, 그 다음에 그 초기 미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미술의 전반적인 특징을 보시면은, 자, 이제 종교가 바뀌게 되죠. 고려시대랑 비교를 했을 때. 자, 고려시대 때는 우리가 지난 이제 온라인 시간 때 배웠었는데, 고려시대 미술의 특징이 이제 귀족 중심의 아주 화려하고 장식적이고, 그다음에 그 종교는 불교였죠. 불교 중심의 그런 미술들이 많았기 때문에 건축도 또한 뭐 불교 사찰 건축이 많이 제작이 되었었고, 그다음에 조소 부분에서는 불상도 제작이 많이 됐었죠. 자, 그래서 고려시대 미술의 그런 화려한 특징에 비해서, 자, 조선시대 미술은 유교를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요 옆에 보시면은 소박하고 실용적인 특징을 띠는 서민적 경향의 미술이 발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식이 다 없어집니다. 장식이 배제되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되도록이면은 그 핵심만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외형이나 뭐 내형 모두 그렇게 디자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불교 미술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요런 회화나 그 조각, 그 다음에 공예, 요런 파트 중에서도 특히나 회화 파트가 정말 발달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화가 후기 말기까지 이제 특징을 보시면은 아주 이제 다양한 형식의 회화들이 발달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 후기가 되면은 진경산수나 그 다음에 민화, 풍속화 같은 그런 또 우리나라만의 그런 특징이 있는 한국적인 특징이 돋보이는 그런 작품들이 또 다수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회화 파트입니다. 자, 회화라는 거는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조소랑 비교를 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회화 같은 경우에는 2차원의 평면에 그리는 작품을 회화라고 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회화라고 하고, 조소 같은 경우에는 3차원의 입체 형태를 띠는 게 조소. 그 조소 안에 조각, 소조가 또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자, 그렇게 있는데, 자, 회화랑 조각의 차이는 2차원과 3차원이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보시는 이 회화는 초기, 중기, 후기, 그리고 후기까지 제가 정리는 해놨지만, 원래는 말기까지 이어집니다. 자, 그런 특징들이 보여지는데, 그 한국 미술 이제 쌀을 이렇게 훑어보면은 그 미술사에서 가장 회화가 많이 발달을 했었던 시기가 요 시기입니다. 조선시대. 자, 그래서 작품도 정말 많이 나오고, 그 화가들도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 화가가 예전에 우리가 고려시대 할 때 배웠었죠. 고려시대 할 때 도화원이라는 그 화가 양성 기관에서 화가를 이제 키워냈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조선시대 때는 도화서로 이어집니다. 도화서라는 화가 양성기관을 통해서 화원들이 이제 길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런 화가들이 이제 고려시대 때보다는, 고려시대는 이제 불교 그림이 주로 이제 차지를 했었고, 고려시대 때 비교했을 때는 이제 좀 더 다양한 주제로 산수나 인물, 또는 뭐 털이 있는 짐승을 그리는 영모화, 또는 초충도, 뭐 풀과 곤충을 그리는 초충도 등등등 그런 다양한 주제로 많이 이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회화 중에서도 초기 회화의 특징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중국 화풍, 특히 곽희파나 절파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중국 화풍의 특징을 조금 이따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런 중국 화풍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관념산수화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자, 관념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있는 이제 내용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보고 그리는 게 아니고 그냥 상상해서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런 대상을 그린다라고 해서 관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그래서 관념 속에 있는 산수, 산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산이죠. 산. 그 다음에 수는 물. 자, 그래서 그 물과 산이 같이 이제 공존해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머릿속에 있는 풍경, 산수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자, 근데 아직까지는 중국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초기에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한국적 화풍 형성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라고 하는데,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되는 게 한국적 화풍이 형성되는 시기는 사실 후기입니다. 완벽하게 형성되는 시기는 후기인데, 자, 초기랑 중기 때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됩니다. 자, 이게 아직 완벽하게 형성이 된 게 아니지만 그런 토대를 마련하게 된 게 초기랑 중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특히 이제 초기 때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되는데, 자, 안견화풍이라는 게 탄생을 하게 되면서 이 이제 내용들을 뒷받침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안견이라는 사람이 그런 자기 방식대로, 물론 중국 화풍을 아직도 이제 좀 모방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자신의 스타일대로 약간 변형해서 그런 화풍을 탄생시켜서 그게 이제 유행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기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회화, 조선시대 중기. 자, 중기의 특징 두 가지를 보시면은, 자, 똑같이, 지금 초기와 똑같이 절파 화풍의 영향을 받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곽희파랑 절파를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자면, 곽희파 같은 경우에는 산을 굉장히 웅장하게 그립니다. 여기는 산을 굉장히 웅장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이나 동물보다는 산수 위주로, 산이나 이런 물 위주로 많이 크게 그렇게 표현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고원법이라고 해서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그 아래서 우리가 위로 산을 쳐다보게 되면 굉장히 더 웅장하게 보이겠죠, 그죠? 그 위압감이 느껴질 텐데, 그런 이제 시점을 통해서 표현을 하였고, 고원법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자, 그 다음에 해조묘법이라고 해서 이제 멍멍개 말고 옆으로 기어다니는 바닥에, 알죠? 그러니까 바닥에 발톱, 아주 뾰족한 그런 발톱과 같이 묘사한다라고 해서 해조묘법이라고 하는데, 해조묘를 많이 사용했었던 게 또 곽희파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대기원급법이라고 해서 공기의 흐름을 통해서 그 대상의 윤곽이나 색채가 이제 그런 뭐 뚜렷하고 희미함의 느낌의 차이를 둬서 이게 원근법, 그러니까 멀고 가까움의 느낌을 내는 그런 대기원근법을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로 쭉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런 특징을 가진 그 곽희파가 또 초기 때 영향을 이제 준 반면에, 자, 중기는 절파가 좀 영향을 많이 줍니다. 절파화풍 같은 경우에는 좀 그 거친 느낌이 많습니다. 좀 호방하다라고 하는데 그런 거침없는 그런 필치 의 느낌이 강하고, 그리고 뒤에서 또 우리가 영향받은 작품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 변각구도라고 해서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제 대상을 그리는 그런 변각구도가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스타일, 이게 요런 특징들의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그게 이제 유행을 했었던 그런 시대가 조선시대 중기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절파화풍이 유행을 하기도 했지만 나중 돼서는 조금 다른 스타일이 또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남종문이나라고 해서 이게 이제 중국의 오파라고 합니다. 자, 오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선비들이 이제 여가를 통해서 그 아주 이제 보고 이제 우리가 사실적으로 그리는 게 아니고 시각적으로 봤을 때 사실적인 특징에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제 그리는 사람의 정신적인 세계를 표현하는
그런 그림이 이제 남종문인화라고 하는데 그런 스타일이 또 유행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조선시대 중기는 절파, 그 다음에 남종문이나, 그리고 밑에 2번에 보시면은 초충도, 영모화 등의 아주 다양한 화풍들이 여러 개가 같이 이제 발생돼서 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여러 이제 그 좀 다양한 화풍들이 많이 이제 유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화가들도 많이 배출이 되고 작품들도 정말 많이 나오는 시기가 또 중기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중기까지 살펴봤는데 사실은 이제 작품을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할 겁니다. 우선 이제 대략적인 특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후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기는 이제 내용이 조금 더 많습니다. 자, 후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조선시대 후기 미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특징 보시면은, 자, 실학사상이 유입이 된다고 하는데, 자, 후기 가시면, 정말 좀 어지럽습니다, 사실. 이게, 회화사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 우리나라 고유의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산수화, 진경산수화라든지 아니면 풍속화라든지 그런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작품들이 많이 제작이 되는 시기이긴 한데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봤을 때는 좀 그러니까 임진왜란이나 뭐 병자호란 같은 것도 막 일어나고 그다음에 좀 끊임없이 막 당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당쟁이 일어나고 막 세도 정치도 막 나오고 하니까 또 민중들이 아주 혼란스러운 이제 그런 시기를 겪는데 이제 밀란도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밀란 일어나고 좀 어지럽고 하는 그 사이를 이제 딱 백성들이 이게 그 사이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이게 우리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게 되는 시기가 이제 후기인데 그러면서 백성들의 사회적인 이제 의식, 그러니까 경제적인 의식이나 이런 게 좀 성장을 하게 되는 시기입니다. 이 어지러운 시기에. 그래서 이 시기 때 이제 판소리나 농악 같은 것도 많이 발달을 하고 그 회화 역시 많이 발달을 하게 되는데 그런 예술적인 움직임들이 많았던 시기가 이제 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기 보시면은 자, 실학사상이 이제 유입을 됩니다. 자, 실학사상은 이게 그런 이제 전쟁들을 거치면서 이 이제 백성들이 이게 지배층들이 다 너무나 무능력하다라는 거에 이제 실망을 하게 됩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싸울 줄도 모르고 다 그냥 도망 다니고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냐. 맨날 항상 이제 그런 그 이제 높은 자리에서 항상 그렇게 있던 사람들이 뭐 다 도망가 버리니까 그런 이제 무능력함에 좀 이제 실망을 해서 성리학 자체가 좀 많이 위축되고 그리고 이제 그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실학이라는 아주 상반되는 그런 학문이 그 이제 자리를 조금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업이나 수공업 같은 게 이제 또 발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상민들 그리고 이제 서민들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그런 경제력이 이제 확보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실학사상이 이제 점점 좀 유입이 되면서 그 현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자신들의 그런 삶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지게 되면서 예술 또한 이제 그 실제 경치, 이제 더 이상 이제 중국 것을 뺏기지 않고 중국의 그림을 가져와서 뺏기지 않고 우리나라 실제 산 그리고 경치를 그리는 진경산수화가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업적입니다, 사실. 우리가 조선시대 회화사 업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진경산수화입니다. 자, 그래서 그 진경산수화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대표적인 화가가 겸재정선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겸재정선은 다른 이제 교과서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인왕제색도도 그렇고 그런 걸 아마 들어는 봤을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건 나중에 이제 작품 보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고 자, 2번 특징 보시면은 자, 한국적인 특징을 지닌 풍속화. 자, 민화가 발달하였다. 자, 풍속화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우리 서민들의 일상, 그러니까 일상 생활을 그대로 기록하듯이 이제 그린 게 풍속화입니다.
풍속하고, 자, 민화라는 거는 그 서민들이 이제 많이 그려서 직업화가가 아닙니다. 직업화가가 아니고 배운 적도 없지만 그 자기들 방식대로 이제 아주 개성 있게 아주 진한 채색 그 기법을 이용해서 그리는 게 이제 민화인데, 이것도 이제 뒤에 가서 여러 가지 소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공예 파트 보시면은, 자, 공예 파트는 백자입니다. 자, 고려시대는 청자였고 조선시대는 하얀색 백자, 그리고 무늬가 거의 없습니다. 실용적인 특징만 많이 살렸기 때문에 무늬 없는 백자가 많이 유행하였고, 자, 초기 때는, 공예시대 초기는 분청사기입니다. 초기가 분청사기고 이제 후기에 백자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분청사기 또한 뭐 문양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 장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장식적이기보다는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이제 표현이 돼서 실용성을 이제 우선적으로 강조한 그런 도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건축 부분에서는 숭례문, 이제 우리 다른 말로 남대문, 그리고 수원화성, 그리고 경회루. 경회루라는 거는 경복궁 내에 있는 이제 연못이 있는 누각, 연못 위에 있는 누각을 이제 경회루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왕실의 신주를 모시는 종묘,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죠. 자, 그리고 경복궁 근정전. 자, 국보제 223호입니다. 경복궁. 자, 사실은 근정전은 임진왜란 때 소실이 됐습니다. 한번 다 불탔었는데 흥선대원군이 다시 이제 재건을 한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뒤에 이제 조선시대 초기 회화 작품, 대표적인 회화 작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은,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목류도원도입니다. 자, 조선 전기 이제 초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초기에 대표하는 화가 A가 자, B의 꿈에 나온 무릉도원을 화폭에 옮겨 담은 것인데요. 자, 막상 이 작품은 지금 일본에 있습니다. 일본 이제 대학 도서관에 있는데 주요 문화재 115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그린 화가 A는 누구고, 그리고 꿈을 꾼 사람 B는 누구인지 이름을 적어 봅시다라고 하는데, 혹시 이 그림에 대해서 아는가 모르겠습니다. 이 그림도 굉장히 유명한 그림입니다. 자, 보시면은 답을, 자, A는 안견이라는 화가가 그린 목류도원도고, 자, 이거는 안평대군이라는 사람은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입니다. 자, 셋째 아들의 꿈 얘기를 듣고 그린 그림이 이 목류도원도입니다. 자, 이 셋째 아들은 그 시와 그림, 글씨 뭐 모든 거에 이제 뛰어나서 삼절이라고 불렸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술에 되게 관심이 많았던 사람인데, 셋째 아들이 나중에는 이제 계유정난에 약간 휘말리게 되죠. 여러분들 조선시대 그 조선사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건데, 그 나중에 이제 그 문종의 아들 단종과 이제 세조 사이에, 그 세조 수양대군이죠, 그때 당시에는. 자, 그리고 그 사이에 일어났었던 그런 일들에 약간 휘말리게 돼서 나중에는 그냥 이제 귀양 가서 죽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안견과 그런 이제 소통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안견이 이 사람이 이제 꿈 얘기를 듣고 그린 그림이 바로 요 그림입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이 이제 대표적으로 그 조선 초기에서 보여지는 관념산수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뒤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자, 관념산수화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설명은 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풍경의 모습을 그린 그림. 자, 요 시대 때까지는 아직까지 중국의 그림, 중국에서 가져온 그림들을 보고 그 다음에 머릿속으로 상상해서 많이 그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종이에다 그린 게 아니고 견본 채색이라고 해서 비단 위에 그린 겁니다. 비단 위에 채색을 해서 그린 그림이고 아주 빨리 완성을 했답니다. 3일 만에 이게 완성이 되었다고 하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잘려 있는데 이 그림 옆에 이제 길쭉하게 종이를 계속 붙여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시문을 적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정말 아름답다, 멋지다라는 그 우리가 이제 보통 그림 같은데 요즘에 리플 달듯이 여기다가 그 시문을 계속 적습니다. 그 유명 인사들이. 그래서 이 그림이 또 유명해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쭉 간단하게 살펴보시면 여기 이제 위에 있는 이 나무가 막 있는 이곳, 자, 이곳이 신선들이 사는 그 환상의 세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원경이라는 곳이고, 그다음에 여기 아래쪽이 여기가 인간들이 사는 현실 세계입니다. 자, 그걸 구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작품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 강희안이라는 사람의 고사관수도입니다. 자, 고사관수도라는 거는 이제 관수, 이제 고사에 나오는 그런 그림인데 아주 옛날 그런 얘기거리 거기서 나오는 그림인데, 관수, 이제 물을 바라본다, 관찰한다 라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 격조 높은 선비가 물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자, 그래서 이게 의미가 현실과는 이제 거리를 두고 자연과의 동화가 되고 싶다, 동화를 이제 추구한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제 사람을 잘 살펴보시면은 이 사람 헤어스타일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자, 여기 보시면 그죠? 약간 옛날 중국의 그런 중국 어느 옛날 시대의 그런 헤어스타일 같이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약간 섞인 것 같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게 특징이 이제 확실하지 않은데 이것 또한 이제 머릿속에 있는 그런 상상 속의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파화풍의 영향을 받은 그림이다. 절파화풍의 특징은 수묵의 농담. 자, 농담이라는 거는 진하고 연함을 뜻합니다. 농묵, 당묵 할 때 농담. 그다음에 과감한 필치, 무한한 공간감. 이런 것들이 절파화풍의 특징인데, 이런 특징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문인화의 정치가 느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아까 전에 그 절파화풍의 특징 중에서 변각구도라고 제가 설명 간단하게 했을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치우치고 있죠.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치우치고 있는 이 변각구도가 절파화풍의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사관수도까지 우리가 회화작품, 대표적인 회화작품을 두 가지 한번 살펴봤고, 자, 요거까지 관념산수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지금 공예작품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 초기 그 분청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 이름은 분청사기 연꽃 물고기 무늬 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고려시대 청자 얘기할 때 이름의 순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었죠. 어떻게 붙이는지. 자, 그래서 분청사기라는 도자기인데 색감 자체가 굉장히 소박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하다는 느낌은 안 들고 되게 이제 자연에 가까운 그런 아주 소박한 느낌이 나는 공예품이라고 관찰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자, 그래서 옆에 이제 설명 간단하게 보시면은, 자, 충남 공주 계룡산 가마터에서 제작이 된 거고, 자, 이게 병 전체에 붓으로, 자, 이 붓이라는 거는 뭐 가는 붓이 아니고 되게 이제 빗자루처럼 생긴 붓입니다. 빗자루처럼 생긴 그런 붓으로 백토를 이제 묻혀가지고 전체적으로 슥슥슥슥 칠합니다. 이렇게 슥슥슥 칠해서 그다음에 그걸 이제 말린 다음에 보시면 몸체 중간 부분에 짙은 갈색을 띠는 철화 안료를 사용한다. 이제 철분 성분이 함유된 그런 안료인데, 안료라는 거는 이제 물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색칠할 수 있는, 이게 고려시대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철화가. 자, 그래서 이게 산화된 철, 이게 그냥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철의 느낌이 아니고 산화돼서 녹슨 그런 갈색 느낌이 나는 그런 산화된 철 성분이 함유된 안료이기 때문에 여기 이게 약간 까맣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이게 산화된 철의 갈색 느낌이 많이 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안료를 사용해서 물고기와 연꽃을 이제 그려 넣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세밀하게 뭐 물고기 비늘까지 표현하였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이게 분청사기라는 게 이제 표면에 백토 분장을 해서 이렇게 그리기도 하지만,
그걸 이제 긁어내기도 합니다. 문양을 이제 그린 부분에 긁어서 밑에 이제 흙 부분이 드러날 수 있도록, 드러나서 문양을 표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하는 건 또 박지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런 표현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런 이제 소박한 느낌의 그 공예품도 같이 이제 제작이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조금 빨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시험 공부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 다음 수업은 조선 중기 미술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았습니다.